지는 다 이제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빠르잖아요. 빠르고 성조숙증 뭐 이런 거 이제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미 6학년이면은 좀 많이 2차 성징들 나타나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 시작한 애들도 꽤 되고 이제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 중학생 아이들한테 해당됐던 것이 거의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진짜 신체적 변화에서 2차 성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2차 성징이라고 그럴 때 사실 이게 호르몬적인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갱년기 오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도 일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춘기에 애들이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가 뭐 차분하리라는 걸 기대하는 거는 이제 사실 어렵고요. 또 이 시기는 아직 인지적으로도 전두엽이 이제 막 발달하고 그러면서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가 2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런 기능이고요. 또 감정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이러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한다고 해놓고 안 해.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직 전두엽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감정 컨트롤 잘 못한다? 뭐 정상적인 발달 주기상 나타나는 현상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힘들어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나 어릴 때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우리 부모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거쳐온 가정인데 이제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망각의 선물을 주셔서. 근데 하여튼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충동적이기 쉽고 뭔가 감정 컨트롤도 잘 안 되고 기복도 심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연령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참 대화로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만큼 부모님들의 성숙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힘든 이제 가정에 충돌이 일어나는 건 갱년기 40대 부모와 10대 사춘기 아이랑 서로 힘겨루게 할 때예요. 누구도 근데 애가 져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결국 부모가 그 아이의 미숙함을 잘 다루어 줘야 되는데 부모도 미숙하면 그걸 잘 못 다루어 주는 거죠. 얘네는 아직 추상적 사고가 그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추상적인 그런 사고나 이렇게 개념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지만 아직 충분히 그거를 스스로 정리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 발달은 과정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 미숙함을 다루는 그런 어떤 자신감과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아이한테 어른의 어떤 그런 성숙함을 기대하고 아이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제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런 거. 그럼 아이는 나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렇게 되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부모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는 거는 상당히 좀 수동 공격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나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부모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부모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내어볼 수 있는 경험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성화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보통의 우리는 이런 과정 거치지 않으면 도대체 자기를 내어놓는 게 뭔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이런 특성들을 보면서 아직 뭔가 원인과 결과 이러니까 이럴 거야. 그리고 하나의 사고에서 확장적인 사고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연역적인 사고잖아요.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생각해봐 이러면서
경우의 수들 하면서 네가 이러면 어떻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랑 똑같은 어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시면 실망이 크겠죠. 그리고 중2는 뭐 중2병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뭐 중2 때문에 김정은이 못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뭐 신인류다 뭐 이럴 정도로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는 6학년이라도 그 중2랑 비슷하게 벌써 삐까닥한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다 지나가리라. 뭔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걸 내가 성장해가는 나한테도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여유를 가지 않으시면 이제 너무 투쟁 관계가 되기 쉬워요. 그럼 투쟁하면 누가 깨져요? 둘 다 깨져요. 피만 남아요. 그리고 상처는 결국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서 관계가 더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원래. 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가 다가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어땠니?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이 될 때 뭔가 아이도 자기를 돌아보고 엄마한테 내가 한 것이 어떤 게 있었지 생각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힘으로 아이를 뭔가 굴복시키려는 그런 자세면 어릴 때는 돼요. 초등학교 더 저학년이나 이런 유아기 때나 그럴 땐 부모가 이렇게 세운 규칙대로 하는 게 돼요. 근데 안 되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사실 많이 컸네 하고 박수 쳐줄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가 정말 더 발달했다는 어떤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겨루기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다른 이런 정서적 변화나 아이의 인지적 변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성만 따로 내가 거룩하게 잘 가르치겠다? 이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성이 더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상상의 어떤 관중들 두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볼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그리고 나는 다 괜찮을 것 같은 개인적 우와, 나는 뭔가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딴 애들은 오토바이 타고 막 그래도 나는 안 다칠 것 같고, 뭐 내가 하는 사랑은 뭐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남들 뭐 다 안 봐도 아침에 학교 늦어도 반드시 뭔가 자기 의식이 있죠. 머리를 꼭 세워야 된다든지 뭐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게 얘네들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에 관한 것들도 그런 개인 어떤 자기 중심성이나 뭐 이렇게 남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시작됐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이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래 굉장히 영향이 더 커지죠. 그래서 또래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제2의 대안적인 가족처럼 되기도 쉽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그러기 쉬우냐면 부모와의 결속력이나 가족의 결속력이 약한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다 누구나 소속감을 원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뭔가 자기가 누군가와 결속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존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기고 이런 거 없으면 대체 가족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대체 가족은 대부분이 좋은 아이들보다 뭔가 이렇게 서로 결핍이 있는 아이들끼리 더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게 일진들이 얼마나 결속력이 강해요. 뭐 자기 언니한테는 대들고 형한테는 막 그래도 한 살 위 자기 선배한테 얼마나 깍듯하고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다른 대체 가족 같은 그런 걸 찾지 않게 하려면 우리 가정 안의 결속력과 우리 부모한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건지 이런 것들이 애들이 충분히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탈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을 때 일탈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권위주의적 부모, 권위를 가진 부모, 그리고 방임형 부모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어느 가정에서 제일 많으냐면 방임형에서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부모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애들을. 애들을 그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니까 굉장히 억압 속에 힘들고 반발심도 많이 들고 그러죠. 근데 그 부모보다도 방임형 가정의 애들이 더 대체 가족을 찾으면서 일탈 행동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정말 선물이야.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감사해. 아이고 저걸 이런 한숨. 아휴 이러면은 걔는 어때요? 나는 우리 부모한테 실망만 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나만 공부 잘하면 우리 부모가 저렇게 싸우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하고 고민하고. 부모는요, 얘가 공부 잘해도 싸울 사람은 싸워요. 근데 꼭 애가 뭔가 문제적인 게 있을 때 그거 잡아서 얘기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내가 문제의 원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워요.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자기의 그 인생 과제들이 있잖아요. 요때는 자기가 자아 정체감도 발달시키고 나는 어떤 존재인 건지 뭐 여러 가지 그 진로와 자기 자아에 대한 것과 생각도 많을 때고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너는 공부나 해. 하면서 공부나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민, 관계에 대한 고민, 부모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부부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서 뭐 이런 성에 대한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 조건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려는 그런 노력, 아이한테 수동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전제에서 이제 성에 대한 대화를 정말 꺼내기 어렵고 민감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이런 대화를 여러분이 자녀들이랑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에 대한 이제 시각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성은 세계관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기독교 세계관과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세계관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을 믿고 뭐 말씀과 기도 생활에 기초하고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 세계관이 지금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고 교회를 정말 훼손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움직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이 성에 대한 거거든요. 성혁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추천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실 걸 추천하고 싶은 건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이랑 신자파의 성혁명과 이제 성정치화 이 책이랑 이제 이상한 신세계란 책인데 글로벌 성혁명 이건 가브리엘 쿠바라는 그 분이 지금 현 세계의 어떤 뭐 현상들을 쭉 이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혁명과 이 성정치 뭐 이 책이랑 이제 이상한 신세계 이거는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아주 잘 지금 현 세계를 잘 분석하고 있고요. 신자파의 성혁명과 성정치화가 너무 어렵고 긴 좀 약간 학술적인 책이니 이거 좀 쉽게 좀 더 좀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좀 해달라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좀 쓴 게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뭐 읽으셔도
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기본으로 지금 어떻게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미디어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이 얘기가 얘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대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칼 트루만이라는 이 책 쓰신 분이 이제 다른 이제 그 철학자들 인용 많이 하면서 이제 쭉 논증을 해가신 것 중에 사회적 상상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와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 동성애는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어떤 사회에 합의된 어떤 그런 개념화해가는 이런 과정들, 이 사회적 상상의 그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이런 거 다 총동원하죠. 그런 거 속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그냥 스며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 어린이 학교부터 가잖아요. 교회에서 있는 그런 뭐 그 어린이 학교나 뭐 유치원들 아니고 대부분 일반적인 데 가면은 지금 교과서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기술돼 있고 교사들도 이제 그런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와 교육에서 그게 그냥 스며들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애들이 6년 몇 년씩 쭉 있으면 이게 부모랑 충분히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얘기를 하면 이제 엄마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요즘 애들을 너무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부모는 이제 구닥다리를 취급하고 애들이 대화가 안 통한다고 이제 닫아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지금은 애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정말 다 좀 모니터링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내 아이를 나도 모르게 뺏기기 쉬운 이제 그런 이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 행복을 찾아서 내면을 탐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것들 뭐 let it be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적 개인주의. 이런 것들의 그 표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감정과 자기 욕망 이런 것들 표현하는 데에서 자기의 이제 의미를 찾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사실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장자크 루소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연원을 찾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를 굉장히 심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심리적 하나님이랑 분리된 거죠. 내 심리적인 거 여기에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프로이드가 굉장히 공헌을 한 것도 많지만 또 과가 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자기의 이런 어떤 개념들이 나중에 이렇게 성정치화에 사용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프로이드 시대는 아직 프로이드가 그렇게까지 막 성정치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프로이드는 굉장히 자기를 많이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자기 내담자들을 분석하면서 사례에서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근데 자기를 많이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8남매의 장남이었어요. 근데 엄마와 아빠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어리고 젊고 아빠는 굉장히 나이 많고. 근데 밑에 8남매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계속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키웠겠어요? 유모가 키웠어요. 유모가 키웠고 엄마를 항상 뺏기는 박탈감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엄마를 뺏어가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또 아빠인 거예요. 왜냐면 또 이 프로이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유아기 때 엄마 아빠가 성관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유아기 때 그 장면을 본 건 굉장히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자기 배경 속에서 이 사람 본인이 굉장히 많은 성적인 그런 억압과 판타지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신경증적인 증상도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 분석과 내담자 분석을 통해서 성이라는 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요 자기 성적인 일탈 행동도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처자하고도 자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성의 어떤 그 위력이랄까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자기를 분석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발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결코 인간을 선하게 보지 않았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욕동이라고 그러죠. 드라이브. 끌고 가는 드라이브. 그런 힘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성적인 그런 거랑 또 죽음에 대한 추동. 이 사람 껌껌한 거예요, 그렇게. 요 삶에 대한 추동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한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추동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드라이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인간은 우리를 잘 보세요. 우리 그렇게 죄성이라는 게 정말 다른 또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너무 선하게 본 인본주의, 실존주의 그런 심리학 계통은 또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그런 죄성의 어떤 영역들을 잘 파악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뭐 초자적인 그런 작용, 뭐 프로이드가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잘 뭐 죄책감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한 것들이고, 근데 참 그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 심리적인 산물로 보는 거죠. 어떤 그리고 억압하는 대상, 자기가 억압이 많았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진화론적이고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항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것들 가운데 완벽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한 조각씩을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사람 사람을 잘 봤네 이런 측면과, 이거는 이 사람의 한계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못 본 거야,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그렇지만 건설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요. 일반 은총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렇게 인간이 심리적인 측면과 이 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인간 자아에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중요한 측면으로 다룬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미라기보다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 정신분석적인 이런, 그리고 후기 정신분석학파 이런 사람들은 다 별로 그렇게 인간을 선하게 막 좋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실 인간 내에 있는 멜라니 클라인 이런 사람도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박해불안이라고 했거든요. 막 그 중에 가장 정점인 건 멸절 공포,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애들 보면은 갓난 애기 보면 태어나자마자 걔네가 자궁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이 그렇게 됐을 때 애들 울고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그전에는 다 모든 게 공짜로 주어졌는데 그런 세상에 던져졌다고 느껴졌을 때 애들이 베네 쪼고리로 꽁꽁 싸주고 그러잖아요. 그 자궁에서의 그 환경같이 애들을 안전하게 안정감 주려고. 근데 걔들이 느끼는 거는 무서움, 공포, 그리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또 프로이드 그 뒤에도 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터에서는요, 전쟁 상황에서는 자살률이 뚝 떨어진대요. 그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런 위험한 그런 사회에서도 자살률이 떨어지고. 왜 그러겠어요? 삶에 대한 충동이,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으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는 떨어지다.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면들을 잘 봤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이 신좌파예요. 비렐름 라이,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랑 프로이드를 합친 거죠. 이 성하고 마르크스주의. 그래서 사실 라이도 그렇고 뭐 마르크스도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정 파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거기에는 사실 반기독교적인 그 어떤 그 사단의 그런 계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해방 이런 것들 주장하고 그리고 성을 정치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걸로 뭐 성이 왜 이렇게 정치야 이게 이런 게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가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중심인 그런 시대인데 이제 그 표현적 개인이 그냥 심리적인 자기 욕망 뭐 어떤 욕구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젠 지금은 성적으로 표현된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막 TV 프로그램 보면 고딩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은연중에 고등학생들은 성관계 맺고 다 한다 하는 게 그냥 사회적 상상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10대에 이른 아이들이 우리도 성행위 할 수 있어요. 뭐 이러고 그게 이제 자기 주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걸로 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애화된 이런 표현적 개인주의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과 사회화가 어떤 전통적인 성적인 어떤 금기령들이 있죠. 그런 거 금기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애들도 모든 성애적인 표현들 다 해도 된다. 이게 단지 이성애적인 게 아니고요. 범성애적인 거니까 굉장히 사실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급진적인 데에서는 그냥 나는 꼭 뭐 동성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트랜스젠더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돼요.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열어놓다 보면은 소아성애까지 이제 가게 되고 뭐 별것까지 다 되는데 소아성애까지는 아직까지는 워낙 사회적인 그런 금기적인 거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건 아직 범죄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장애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었는데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쥐고 있던 것들을 다 이제 타파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우리 사회는 유교였어요. 유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죠. 그것도 다 타파하니까 이제 사실 뭐가 됐든 이제 그렇게 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아, 존엄성과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도덕률의 이제 기초에 따라서 이제 문화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제1세기에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뭐 이런 이집트의 그런 어떤 그런 신화들 있고 동방의 신화들이 있고 이런 신화를 기초로 한 그런 문화 세계라면 이제 제2세계는 이제 기독교 이런 신앙을 기초로 한 그런 세계. 제3세계가 바로 이제 심리적 인간,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의 인간, 문화. 이게 이제 제3세계예요. 그럼 제3세계의 문화는 이제 제1세계랑 제2세계에는 어떤 그 신화나 신앙에 기초한 어떤 도덕률이라든지 그런 질서가 있거든요. 그걸 다 타파하는. 그래서 캔슬 컬처라고 그러죠. 그 기존의 어떤 문화들이 있었던 걸 다 타파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문화적이고 반역사적이고 그리고 윤리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주의적이 된 거예요. 내 감정이. 그래서 신미주의. 이런 게 이제 문화에 이제 전반에 걸쳐 있으니까 영화, 뭐 소설, 뭐 모든 거에 다 이런 신미주의가, 시 이런 거에 낭만주의 뭐 이런 것들. 거기에는 뭐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없죠. 내가 좋으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개인의 행복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스워크이라는 게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이제 이전 질서를 번복하는, 전복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죽음을 사망을 선언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작업들 내지는 작품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의 이런 심미적인 아름다우면 돼, 내가 좋으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이런 어떤 그런 기호와 흐름을 이제 사회의 그런 어떤 원래 있었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 다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이제 기초로 삼는 그런 명령들, 원래 있는 기준점들 이런 것들 다 약화시켜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종교는 단지 그냥 구닥다리 내지는 진실이 아닌 것,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종교를 혐오스러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 혐오. 우리가 다 거쳐오는 지금 이 사회가 그냥 아우 저 사람들은 답답해. 저 사람들은 좀 올드 패션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혐오로 가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니까요. 애들이 나 하나님 믿어 라는 소리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아유 너는 아직도 그런 거 믿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이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부모님들하고 교회의 역할이 너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성주류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제 굉장히 주류가 된 그런 사회인데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 정체성을 부정을 하죠. 그리고 그 기존의 어떤 성행위에 관한 윤리적 기준을 파괴해요. 그래서 모든 성규범 해체하고 성을 굉장히 정치화하고, 그래서 왜곡된 자유, 관용, 정의, 평등, 뭐 차별금지, 다양성으로 포장된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전체주의다. 이제 그런 이제 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까 윤리의 기준이 주관주의, 주정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혐오 범죄를 상대방이 저지른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기준 뭐 없어요 이런 거. 내가 기분 나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엄청 억압되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유럽 망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런 기준점들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가정은 참 아름답습니다. 전도하면서 그랬는데 바로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신고했어요. 바로 체포돼요. 그냥 지나간 사람이 그 소리 듣기 혐오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혐오가 굉장히 기준점이 주관주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체주의. 누구 사회적 상상으로 뭔가를 만들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무섭게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 자체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사회 여건이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모든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먼저 내가 잘 무장이 돼 있고 아이들이랑 관계가 좋아야지만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관계가 좋지 않고는 이런 대화를 아이들이 자기가 듣던 것들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이 교회와 부모만 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면 애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아이들은 위험 감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요즘 청년들 뭐만 봐도 그래요. 뭐 너 아직도 관계 안 가졌어?
조롱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내가 뭔가 신앙을 이렇게 지킨다는 그 싸움은 굉장히 세대가 변한 그 거룩한 싸움이 더 치열한 그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성 가치관을 보면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든 성은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게 아니라 트럼프가 딱 선언을 했죠.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 선수들 여성 스포츠 참가하는 거 금지했어요. 근데 사실 가장 피해는 여성들이 보거든요. 이런 성주류와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미국이 막 망가졌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자기 성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수술도 될 수 있지만 호르몬 치료. 나 여자 하고 싶어, 남자애가. 그럼 그때부터 호르몬 치료하는데 그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직 성 정체감이 아직 발달이 안 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감 발달은 이 사춘기,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단 연구, 그러니까 요 시기에 연구하고 한 10년 후에 다시 연구하고 뭐 이런 종단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했을 때 이 10대 때 내가 동성애라고 했던 애들이 10년 뒤에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변한다는 거죠. 유동적이고. 근데 이 초등학교 애들이 아직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부모 동의 없이,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반대하잖아요. 아동 학대로 애를 뺏겨요. 그게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뭐 악법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애들이 처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떤 대화들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물어봐 주고 걔네 생각도 들어보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뭐 이런 것들 물어봐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전혀 누가 그래? 그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하면은 이게 전혀 접촉이 잘 안 되겠죠. 인간의 자아는 굉장히 총체적인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아가 다른 자아들을 다 종합하는 그런 자아,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심리적 자아, 사회적 자아, 성적 자아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종합되는 어떤 그런 총체적인 자아지 성만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라 성은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성은 굉장히 인격적인 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내 어떤 그런 성을 바라볼 때 인격적이어야 되지만 이성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만족하면 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방을 도구화하거든요. 성적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유비될 정도로 정말 인격적이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화된 성은 성을 자기 만족으로만 활용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성인데요. 이런 도구화된 성을 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파편화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코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아에 대해서 자기 심리학에서 잘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애적인 사람들.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왜 이런가? 그에 대해서 제일 잘 분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이들이 영아기 때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 자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미러링, 공감 이런 것들 받아야 되는 거 잘 받아야 된다. 그럼 또 하나는
부모를 이상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화라는 거는 부모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대상, 믿을 만한 대상, 나를 보호해 주는 대상. 이렇게 이상화 대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 있어야 내가 좌절될 때 있죠. 부모가 왜냐면은 나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언제든 나는 좌절하게 돼 있어요. 난 배고파 죽겠는데 잘하고만 업고 있어도 큰 좌절이잖아요. 애들이 이런 크고 작은 좌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자야 된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없어도 문제고 이게 너무 과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좌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최적의 좌절은 내가 좌절됐을 때 부모가 나를 달래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를 충족시켜줬던 경험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점점 자기 내면에 내재화해서 그걸로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좌절했을 때. 그게 심리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로부터 부모를 내가 의지할 수도 있고 안전한 대상으로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공감도 잘 받고 이랬던 애들은 평균적으로 부모가 날 채워주는 게 더 많았으면 이런 좌절의 경험에서도 자기를 견딜 수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심리적 힘이.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좌절의 경험이 없이 오냐. 이 과대자기 욕구라고 그래요. 이걸 아이들은 태어나서 다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과대자기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날 보고 다 웃거든요. 내가 기기만 해도 좋다고 박수 치는 게 부모고요.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해봐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예요. 애들이 볼 때는. 그런 식의 정상적인 부모님이 이렇게 양육을 하면. 이런 과대자기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이런 최적의 좌절을 통해서 이제 좌절 경험 속에 심리적 구조가 강화돼 가고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좌절이 없어도 나만 잘났죠. 이런 이제 자기애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쉽고 또 하나는 최적의 좌절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좌절시킨 거죠. 그리고 애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아가 붕괴된다고 했어요. 자아가 붕괴되면 심리적 힘이 없고 과대자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 배고픈 거예요. 계속.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채워줘. 그래서 이제 자기중심적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나밖에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기만은 바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이거 표현적 개인주의가 또 그거를 더 막 강화해줘요. 네가 느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 표현적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더 갈수록 파편화된 사람들은 많고요. 왜냐하면 영유아기 때 아이들 너무 쉽게 맡기고 너무 어떤 최적의 좌절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지고 변수들이 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AS를 계속 해줘야 되나요? AS를 이제 계속 또 잘 못해주면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엇이 얘기할 때 그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성적 왜곡들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환경은 가정이잖아요. 거기서 내 어떤 그 이성 부모 내지는 동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왜곡들이 일어나고 충족이 안 되고 뭐 이러면 이제 지금은 이런 책들 냈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이거 다 7, 80년대 코어 이런 동성애에 대한 거 책에 사례들 있거든요.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코어도 이 정신 분석의 후예예요. 자기 심리학. 이 사람들이 제일 동성애가 그 정신 장애에서 빠지는 거에 제일 강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제일 반대했죠. 근데 뭐 이미 정치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70년대 초반 그때부터 이제 장애에서 이제 빠졌어요. 동성애가.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파편화된 자기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이상화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상 추구를 하는데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이런 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이단의 교주가 될 수도 있고 누구 막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파편화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 추구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그 내면 세계에 굉장히 많은 걸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된 성인 거죠. 성이 그 인격의 한 일부가 아니에요. 파편화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 이 심리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건강한 어떤 이런 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려면 왜곡된 어떤 개념들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어떤 인격적으로 사람을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쉽게 오픈 못해요. 사람들이랑 깊이 있는 교제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표면적인 사랑을 하고 그러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관계만 맺고 인격적인 교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쉬운 성이 돼버리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성을 한다는 건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거 지적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성은 너무 이걸 마치 더러운 것처럼 이거는 언급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너무 부인하고 억압하거나 아예 탈성화, 그러니까 디섹슈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탈성화해버리는 이런,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본성은 없앨 수 없거든요. 본성을 없앨 수 없는 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거는 더 강박적인 성, 이중적인 성이죠. 앞에서는 못하는데 뒤에서 하는 성은 굉장히 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강박적일 수 있어요. 그런 성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 성당 밑에 그렇게 낙태된 애들 많고 내지는 신부들이 소아성애자 했다. 그래서 뭐 신문지상에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탈성화해버리고 성을 너무 부인하고 억압하면 오히려 더 그런 현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을 너무 금기시해도 안 되고 불편해해도 안 되고 그거는 인간한테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게 핵심으로 잘 이제 전달이 되고 부모님하고도 그게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제예요. 그래서 애들이 음란물, 야동 이런 거 굉장히 일찍 접하게 되고 그게 첫 번째로 성을 접하게 되는 통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외설물, 음란물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스워크 중에 하나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전복하려는. 기존의 질서 가운데는 이건 서구 문명에서는 기독교죠. 완전히 기독교가 뭐 거의 지배했던 그런 문명이니까요. 근데 인간의 성 활동을 모든 그런 도덕적인 내용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이게 단순히 성을 그냥 즐기자 이 정도에 지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은 굉장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전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가정을 만드신 거고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건 뭐 동물들도 다 남녀, 암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동성애 하던데 이래요. 타락의 결과죠.
일탈들이 있게 돼 있어요. 타락의 결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질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은 정말 성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신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인데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린 거라는 거예요. 성을 도구화시켜 버리고 성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이게 인격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만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이제 이런 야동, 뭐 포르노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성매매 이런 게 성만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이 지니고 있는 신성한 질서의 그런 상징성과 행동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성행위 이거 뒤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를 제거해 버리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어떤 욕망, 욕정을 부추기고 뭐 그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그걸 객체화하는 것은 오히려 부수적이다. 제2세계가 이게 신앙을 기초로 하는 세계라고 그랬죠. 그 제2세계에서는 성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의 일부고 개인의 내 어떤 역사, 내 내러티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성은 자녀 출생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고 문화를 위한 그런 필수 전제 조건의 그런 신성한 의미를 가진 거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의 유비. 근데 외설물은 그러니까 음란물은 다 거룩한 걸 사실 훼손하는 신성한 권위를 짓밟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킨제이 보고서 이거 이후로 뭐 성을 굉장히 뭐 표면 위에 우리가 억압하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올렸다면서 킨제이 보고서를 뭐 굉장히 뭐 좋게 평가하고 세상은 뭐 그런데요. 킨제이 보고서에서 사용했던 그 통계들, 데이터들이 잘못된 거였다는 거 이런 걸 어떤 아메리카 유니버시티에 있었던 여자 교수님이 밝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세상을 쥐고 있는 세력은 이미 미디어며 이런 것들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학교에서 오히려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유야무야되고 그런 상태니까 사실 얼마나 사회적 성상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노출돼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데 이제 청소년과 초등학생들 음란물 노출률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이제 조사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청소년 47.5, 초등학생 약 40%, 2024년 뭐 청소년 26.5, 초등학생 뭐 13.7%, 뭐 그러니까 이 조사마다 좀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집 대상, 그 샘플링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게 좀 통계가 참 믿을 수 없는 게 또 통계기도 해요.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마사지 한다 그러죠. 그럴 수 있는 게 좀 통계기도 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초등학생 수치는 했던 보도 자료를 추정치고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 그런 것들은 또 많지 않고요. 근데 어찌 됐든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서로 공유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거절할 때 굉장히 특히 남자애들 내가 굉장히 약해 보인다든지 좀 남자답지 못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또래 집단의 압력에 부딪힐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그래서 단순히 차단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그거를 대화할 수 있어요. 야동보다 들켰어. 재미있니? 그거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 어때? 이런 대화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내담자가 막 화를 낸다든지 좀 뭔가 기존에 이렇게 보이던 태도랑
다르게 했을 때 그때가 치료적인 그런 전환점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잘 다루면. 왜냐하면 그전에는 뭔가 이 사람이 억압하고 있고 뭔가 상담자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가 뭔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게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재현이 되면서 뭔가 분출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너 그런 줄 몰랐는데 이게 아니라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너 어디서 혼낼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가 가장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교육의 기회가 되려면 항상 대화가 가능한 부모여야 돼요. 궁금해지고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너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것들 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여러분의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애들한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들일 수 있거든요. Say no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힘을 여러분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교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아이들 뭐 유치원 때부터 하는데 뭐 초등학교 6학년은 다 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는 부풀려서 또 얘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이성교제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거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첫 교제를 시작했다는 비율이 24.4%입니다. 상당히 되죠. 그래도 4분의 1. 스쿨잼이라는 데서 이제 설문조사했을 때 2020년에 초등학생 시기 35%, 중학생 뭐 10%, 고등학생 6%. 뭐 입시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더 여기선 줄어갔는데요. 그리고 기타 이제 기사들 그리고 현장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초등학생 시기에 첫 교제가 가장 많았다는 그런 언급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성 교제를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통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수치가 막 달라져요. 왜냐하면 뭐 단순 이제 호감 표현에서부터 정식으로 교제하고 뭐 이런 것까지 애들이 생각하는 이성 교제라는 개념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부모나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성 교제랑 애들이 생각하는 이성 교제가 다를 수 있어서. 근데 적어도 우리 사귀자 이러고 오늘부터 2일 뭐 이런 거는 애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사귀기로 했는데 며칠 안 돼서 깨졌어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생각하는 이성 교제 그게 여기에서 물어봤을 때 이성 교제랑 또 다를 수 있고 뭐 그러죠. 그래서 전국에 있던 이런 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렇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초등 고등학교 때부터 적어도 관계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대화를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때부터 잘 해야 이 아이들이 스킨십이라는 허들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성경에 없어요. 스킨십 어디까지 해라. 근데 성경에 있는 거는 딱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는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성경의 대전제예요. 사랑하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사랑하면 돼요. 사랑 안 해도 돼요. 요즘 애들은 정말 상담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내담자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선색 후사 뭐 이런 말들 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섹스 먼저 하고 사귈지 안 사귈지 결정해야 된대요. 뭐 이런 얘기들. 결혼하기 전에 안 자보고 어떻게 결혼해? 뭐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서로 관계 안 맺으면서 그걸 어떻게 연애를 해? 연애하는 주 목적이 관계를 갖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성경적인 가치를 고수하겠다 그러면 연애 못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연애 못했다는 그런 얘기하는 자매 있거든요. 정말 나도 한번 못살딱지 좀 떼보고 싶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이랑 사귀겠다 하니까 믿는 사람이랑 3번 만났어요. 근데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는 않았는데 못살딱지 떼고 싶어서 한번 사귀어보자.
그렇게 사귀었는데 네 번째 만날 때 이제 남자가 사귀자고 그래서 이 자매가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근데 나는 혼전순결. 나는 난 지키고 싶다. 결혼한 후에 혼후관계주의라고 그래요. 요즘 혼전순결이라는 말 안 써요. 혼후관계. 혼후관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남자가 막 고민을 하더래요. 고민하는 거에 1차 충격. 너 교회 안 다녀? 그 다음에 고민한 다음에 고민하는 표정 보고 이 자매가 고민되지. 잘 생각해 봐. 했대요. 그랬더니 어렵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모쏠을 못 띄었어요. 아니, 그런 게 정말 일반적이니까요.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트예요. 왜냐면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 관계를 가진 그런 것들 뭐 이런 했을 때 60%가 넘은 그런 몇 년 전 자료인데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적어도 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흐름 속에 이성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어떤 인격적인 성에 대한 이 정립이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 세상의 흐름은 너를 표현해. 성도 자유로운 거야. 왜 너를 억압해? 억압하지 마. 이거거든요. 10대도 성을 할 수 있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책임 있는 성, 인격적인 성, 이거에 대한 게 정말 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때가 중고등학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정말 그거는 결혼에서 허용돼요. 스킨십은 성경에 이제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성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결혼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랑 공동체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적어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스킨십 뭐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결혼하고 나서야 뭐 남자들한테 네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는 뭐 남편한테 순종해라. 뭐 이랬지만 이 결혼 전에 이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이라는 관계 그리고 황금률 있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해라. 황금률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도구화했다? 나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사실. 내가 나를 존귀히 여기듯이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성적인 어떤 접촉, 이거는 앞으로 진전은 있어도 빠꾸는 잘 안 되죠. 그런 어떤 그런 관계성에서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미리 잘 나누고 책임이 따른다는 거. 내 어떤 그런 모든 행위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형제는 관계를 이미 전 관계에서 관계를 가졌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정말 이 자매도 훨씬 자매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인 성을 안 할 비율이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자매도 좀 못쏠은 아닌데 그 전에 연애했을 때도 이거를 고수를 하는 바람에 깨졌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큰 갈등이 자꾸 되는 거 있잖아요. 날 사랑하면은 왜 안 돼? 이걸 자꾸 푸시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좀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다음 연애는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랑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 성숙한 크리스찬이 참 힘들죠. 이제 그래서 이 형제는 그래도 괜찮겠지. 근데 이 형제는 사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자기의 개인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중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이 성을 억압하고 부인하는 데에서 뒤에서는 자유로운 이제 그런 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뭐 그 전 관계에서는 뭐 그 자유로운 성을 즐겼고 포르노도 자유롭게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별로 없고 약간 표면적인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혼재돼 있는 거죠. 그런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만 모습만 보고 또 이제 힘든데 이 형제를 그렇다고 해서 안 되나 헤어져 이렇게는 또 안 돼. 너무 둘 다 좋아하고 그 싸움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 형제를 결국 말씀에 승복하게 하는데 그 형제가 막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냐. 그래서 그 자매가 성경 어디에 써 있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스킨십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어버버버 하다가 막 뒤져보고 찰리 커크가 굉장히 큰 영향을 했습니다. 사실 순교했죠. 찰리 커크 영상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영상들 많아요. 이 성에 대한 거, 낙태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거 이제 접하고 이제 막 답 가져가서 또 막 디베이트하고 막 이러고 결국은 그 형제가 이 자매를 너무 좋아하니까 안 하기로 어떤 스킨십을 그 형제가 그래 관계는 안 해. 그래도 여기까지는 되잖아 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게 굉장히 깊은 스킨십. 자매는 그게 뭐가 달라? 나는 그건 죄책감 든다. 이러니까 형제가 나중에는 결국 너 죄책감 들게 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형제가 굉장히 거룩하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뭐 결국 뭐 그런다 그래서 다 잘 되지 않아요. 성이 일부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 때문에 결국 헤어졌어요. 그 커플도. 그러니까 이 허들들이 얼마나 많고 이 성은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커플도 깊은 관계까지 갔더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자매가 만약에 거기에서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형제한테 그러면은 저는 그 상처가 더 엄청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형제도 죄책감이 엄청 커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네 행동에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인격적이어야 되고 상대방을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되고 도구화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성관계를 이제 시작하는데 평균 연령 볼 때 이것도 통계마다 막 좀 들쑥날쑥해요. 근데 하여튼 꽤 일찍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험 없는 애들은 답 못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애들이 다 이럴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험이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특성이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개방적일 수 있고 뭐 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 그래서 최근 보도는 16세. 남학생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 그러니까 남학생은 한 중학생 정도 때 하는 거고요. 여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6세가. 만 16. 굉장히 빠르죠.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는 결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대 때 제일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대의 성이 아이들 특히 남자애들은 제일 왕성할 수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자는 늦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완급 조절이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빠들이 이 아들들을 정말 잘 대화 나누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다 직접 비교는 좀 어렵고 근데 뭐 추세적으로는 첫 경험 연령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렇고요. 이제 애들이 이제 자위를 하기 시작하는 때기도 해요. 이제 몽정을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성경에 자위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회색 지역들이 많아요, 사실 성경에. 그러면은 이게 죄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가? 성경에 사실은 언급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들 요약했을 때 사춘기 초입 부분부터 자위를 보고하는 게 급증한다. 왜냐면 이 발달 단계상 몽정을 경험하고 뭐 이런 이제 시기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시작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14에서 17세 청소년 중에 이제 남자애들 58%, 여자애들도 42%꽤 되죠. 생애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 근데 자위가 그 자체보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발달하는 게 뭐냐면, 이 자위는 혼자 하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은 혼자 하는 성이 아니라 같이 하는 성이에요. 인격적인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성인데, 혼자 하는 성이 더 만족이 더 쉽고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성은 상대방한테 맞추기도 해야 되고,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정말 물어도 봐야 되고, 서로 알려도 줘야 되고, 이러는 성이거든요. 근데 혼자 하는 거는 그냥 내 욕구 충족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르노를 보면서 혼자 자위에서 이 욕정을 푸는 거에 익숙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여기 이거를 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독이 생기기가 쉬워요. 이게 중독이 생기면은 이거는 이미 뇌의 문제지 의지의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충족하는 걸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만 충족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 이 지금 발달 단계잖아요, 뇌가 다. 근데 이걸로 셋업이 되면 이거 굉장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신앙의 유무 내지는 이게 목회자냐 평신도냐 상관없어요. 목회자들은 다 거룩하냐? 아니에요. 예배 설교 전까지 포르노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책하고 괴로워하신 그런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이 혼자 하는 성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뭐 이렇게 몽정도 하고 어쩌다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내 이 죽을 몸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된다든지,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이 돼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어떤 A랑 B가 같이 계속 제시되고 노출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어떤 그 원래는 안 그랬던 것도 바로 조건 형성돼서 해야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랑 이제 헤어지고 그날 날이 흐리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그럼 헤어진 거랑 날 흐린 거랑 같이 조건 형성이 돼서 날이 흐리면 이제 술 마시게 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을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자위를, 그런 조건 형성이 되게 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책감보다는 어떤 그 내 몸은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 이런 것들,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성을 도구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대화로 다루고 자위한 흔적들 발견할 수 있어요. 아이들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싹 모른 척 할 것인가, 이걸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 뭐 알고 있다. 근데 어땠니? 뭐 어떻게 생각해? 혹시 얘가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빠가 같이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 가지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이것도 어떤 삶의 일부로,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뭔가 좀 특히 뭐 아이가 뭔가 발각이 됐다든지 뭔가 이렇게
엄마 아빠 눈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럴 때 그런 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다. 함께 알아보자. 너 그랬구나. 왜 그랬을까? 우리 함께 얘기해 보자. 정보를 연령 수준에 맞게 잘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성에 대한 그런 감정들, 호기심, 불안, 부끄러움, 뭐 설렘, 뭐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오는 압력, 뭐 이런 것들 다 함께 잘 다루어 주고, 그건 나중에 하자. 뭐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 보이지 않고, 충분히 엄마 아빠는 지금 얘기할 수 있어. 놀라지 않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끄러움보다는 진심과 신앙으로 대화하고요. 부모의 그런 일관된 메시지는 성은 아름답고 책임이 따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일관되게 주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경험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어쩌면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극단적일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 애가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니? 커밍아웃 하겠대요. 커밍아웃. 나 양성애자래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 남자애를 좋아해서 사귀었었거든요. 애 수준의 4학년. 근데 지금 여자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그 옛날에 우리는 다 우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양성애자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 부모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시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것 그런 걸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영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언제부터 그랬어? 어떻게 하게 그렇게 됐어? 여유를 가지고 물어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느꼈을 때 또 이거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었겠다. 얘기하기 전에 어땠어?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 근데 너 아직 발달 중이니까 이게 얼마나 될지 같이 지켜보자. 하나님이 근데 만드신 우리 질서는 이래. 이런 것들.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랄 때 자기도 굉장히 좀 남성적이라서 좀 걔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멀쩡하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유동적이고 이런 거를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성에 그 노출될 수 있는 음란물이라든지 애들이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이제 예방하고 그러려면 먼저 가정 내 성은 이야기해서는 안 돼라는 그런 금기가 없어야 되고요. 뭘 감시하고 뭐 이런 거 그럼 숨어서 더 하죠. 그러니까 그걸 대화할 수 있게 뭐 다 끊어놓고 뭐 이렇게 애들 그 유튜브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감시 이런 것들 인터넷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도 애들은 또 풀어서 어떻게 가고 밖에서 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그 경로 이런 것들 탐색하고 그랬을 때 어땠을지 물어봐주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편한 컨텐츠를 접했을 때 어땠어? 야동 봤을 때 어땠어? 물어봐주는 거. 그리고 그런 압력이 왔을 때 너 안 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넌 거절당할까 봐 그렇구나. 근데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것과 거절당하는 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야? 뭐 이런 대화들. 그런 거에서 애가 say no를 결국은 아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너 하면 안 돼 해도 애가 그게 스스로 할 힘과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숨기죠, 부모한테. 그리고 따라가고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이제 대화로 풀어가셔야 돼요. 사랑과 책임 중심으로 잘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실 중심으로 신앙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잘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감해 주면서 하는 거는 애 말을 일단 재진술을 해 주고요. 아이 말을 반복해 주고. 근데 도저히 공감이 안 가. 그러면 일단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바로 먼저 하기보다 걔 말을 반복해서 해주면서 너 그랬구나 뭐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면서 하는 거, 감정을 물어봐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화의 통로를 훨씬 좀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자녀들이랑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 혼란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학교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 자신의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이나 이런 성적 취향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같은 경우도 사실 죄와 죄인은 구분해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신 것과. 그렇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거는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성적 지향하고 성 정체성은 좀 다르거든요. 성 정체성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라면, 성적 지향은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고, 내가 애들이 아직 이거는 아직 정체감 확정이 안 됐다. 근데 하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제가 어떤 이제 부모님 고민도 그러냐면, 아이가 고3 끝나자마자 성전환 수술하겠다고. 근데 그 가정은 또 안 믿는 가정이에요. 아이를 결국 설득을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확고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나름 기다린 거예요. 수능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믿는 가정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음란물 접촉 경험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일 아직 없다 그러면은 혹시 그런 압력이나 앞으로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어떨지 뭐 이런 것. 이성 교제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녀들이랑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래 해서 뭐 질문 뭐 이런 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맡겨주신 자녀들을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저희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그 PPT에 있는 그 세 가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가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세미나실에서 모이고 6학년 부모님들만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또 강의를 듣고 싶어한 4학년, 5학년 부모가 있어서 오픈 강좌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오늘 오지 못한 부모님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해갖고 와서 우리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그 주중에 아이들하고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는지 숙제도 좀 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금요일날이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부모님들 집단 상담을 한번 하고, 꼭 이제 상담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거창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좀 상담하고요. 아이들 따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4, 15일은 6학년 MT가 진행이 돼요. 6학년 아이들 모두 다. 그래서 6학년 아이들만 모아서 따로 하고, 또 6학년 부모님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서, 여러분 혹시 오늘 안 나온 분들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도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아이들로,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어디까지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뭐 어디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아이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에 대한 바른 기준과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 성적인 담론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신뢰받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준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런 지혜를 가진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더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들으면서 마음속에 좀 혼란하거나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한 번만 더 매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강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러 가정 중에도 우리의 자녀를 나의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른 아이들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를 갖는 아이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바른 가치 기준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성에 대해서도 바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인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모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고 성적인 모든 부분에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그들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 때문에 경건한 아이들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원함인 줄 알고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의를 들으며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이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순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실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저들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삶의 주변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저들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저들의 인생과 영혼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치관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저희들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내준 숙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한 주간 편안하게 또 대화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